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지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대단원 3단원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단원에서는 여러 시스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배우는 게 지구 시스템이고요. 이후에 역학적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이 장에서는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권역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다루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한 하위 권역들 중 이 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시스템의 정의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라리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테라리움이라고 해서 어항 안에 여러 개의 식물들을 가꾸는 것을 말하는데 이 어항이 지금 여기는 개방되어 있죠. 만약에 이 어항을 밀폐시켰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물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밀폐가 되더라도 여기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겠죠. 이 미생물들과 이 식물들이 서로 에너지와 물질들을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테라리움 안에 있는 이 식물과 그리고 미생물처럼 물질 또는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 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 개자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테라리움 안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쓰는데, 자, 예를 들어서 태양계도 마찬가지로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뭐냐? 태양과 행성들이 뭐의 영향?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바로 태양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 우리가 오늘 배울 지구 시스템은요, 태양계 내부에 들어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구 시스템도 시스템의 정의에 따라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권역들이 있는데요. 이 하위 권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구성하는 권역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죠. 하늘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대부분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자, 이것을 지권이라고 부르고 우리와 같은 생물들, 생물권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부분, 이것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가지 권역 중에서 기권입니다. 기권은 고도 0km에서 고도 1000km까지의 영역을 기권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두껍죠? 그래서 1000km까지 기권을 한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각각의 권역들에 대해서 뭐 기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수권, 직권 등등 이 권역들에 대해서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상 구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2가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권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 보죠. 자, 기권은 주로 우리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질소가 좀 많고요. 다음으로 많은 게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겠죠? 산소가 많고 가장 적은 게 이제 아르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곤 외에도 기타 원소들이 있는데 일단 이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층상 구조 봅시다. 기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층을 분류를 할까? 자, 기권은요, 높이에 따른 기압 분포 그리고 기온 분포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압 분포인데요. 자, 지금 높이에 따라서 기압을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일단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감소하는데 단조롭게 직선 형태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 단조롭게 감소하지 않고 지수 함수로 감소하냐? 바로 공기의 압축성 때문이에요. 공기는 힘을 받으면 압축되는 성질이 있어요. 부피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초등학교 때 피스톤 실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
공기만 있는, 아무것도 없고 공기만 있는 이 주사기에 피스톤을 이렇게 눌렀을 때 공기는 압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이 이렇게 눌려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을 놓고 피스톤을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힘을 줘서 내려가게 하면은 피스톤이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 물 자체는 압축성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기는 압축성이 있어서 부피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에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겠죠. 아래로 갈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힘을 많이 받잖아요. 누르는 힘이 강하다? 압축성이 크겠죠. 그래서 압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공기가 몰려 있고요, 위쪽에는 공기가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이 기압은요, 기하급속으로 지수함속으로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높이에 따른 기압 분포만으로는 우리가 층상 구조를 분류하기는 어렵겠죠. 뭔가 그래프가 특색 있는 구간,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꺾이는 구간이나 혹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구간 등 이러한 특색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층상 구조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층상 구조를 뭘로 구분하냐? 다음에 나올 기온 분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요. 자, 높이에 따라서 대기의 기온을 측정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층을 구분하기 좋게 생겼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추워질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추워지다가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도 있고 다시 온도가 낮아지고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는 지점, 특징적인 부분 있죠?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대기를 층상 구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길 바라고, 이들은 모두 뭘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권들을 외워야 되는데요. 아래부터 대륙권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대성하려면, 크게 성공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은 방식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는 이 각 권역들, 그러니까 대기의 층상 구조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특징들이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먼저 대륙권입니다. 자, 대륙권이든 성층권이든 각 권역들에 대해서 기온 분포가 어떠한지, 대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륙권 기온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기온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주로 대륙권에서는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구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복사 에너지가 뭔데요? 자, 볼게요. 지구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빛을 받죠. 태양빛을 지표면이 흡수합니다. 그러면 이 지표면은 태양빛을 받은 만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렇게 지표가 방출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지구복사 에너지예요. 지구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거 인지해 주길 바라고요. 자, 지표에서 지구복사 에너지가 방출될 때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구복사 에너지 세기가 약화되겠죠. 지표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지구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겠죠. 그 지구복사 에너지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약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은요, 아래쪽에서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강하게 받으니까 온도가 높고요, 위쪽에서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약하게 받으니까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죠. 위쪽에는요, 찬 공기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따뜻한 공기의 특징은 뭐예요? 따뜻한 공기는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어떻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공기 입자가 이렇게 막 부딪히니까 부피를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역시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부피가 크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부피, 즉 분모값이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이 감소한다라는 것, 즉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가벼운 공기는 어때요? 잘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잘 상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찬 공기는 반대겠죠. 찬 공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의 운동 에너지 작겠죠.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요, 운동이 둔하고요, 부피 역시 작고, 따라서 밀도는 커지고요, 밀도가 크니까
무거워 있잖아요. 주로 하강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찬 공기는 이렇게 하강해요. 그래서 지금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찬 공기는 하강해서 공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 연직 운동이 이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류 현상이 있으니까 기상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대류권에는 뭐가 풍부하다? 수증기가 풍부합니다.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이 대류를 따라서 수증기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구름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이 구름에서 여러 강수 현상이나 이 눈 등 기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성층권도 할 얘기가 많은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도 마찬가지로 기온 어떻게 변합니까?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여기서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기온이 왜 높아질까? 성층권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주요 요인으로 하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층권도 만약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 고도 높아질수록 감소하니까 온도가 감소해야 되겠죠. 하지만 성층권은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른 요인이 뭐냐? 바로 오존층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성층권에 분포하는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존층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류를 할까요? 지금 보면은 찬 공기 어디 있나요? 아래쪽에 있죠. 따뜻한 공기 위에 있죠. 찬 공기는 하강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아래쪽에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위쪽에 있죠. 그래서 공기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연직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정한 층이어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라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기상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증기가 좀 있다 하더라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증기가 막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구름을 만들 수 없고요. 눈, 비 같은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오존층이 대략 고도 12km 부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오존층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다시 앞에서 이렇게 중간권 10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오존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오존층은 왜 굳이 이 성층권에만 주로 존재하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층권에서 오존층 때문에 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냐? 자, 이 두 가지가 궁금할 건데 우선 성층권의 오존층이 풍부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오존의 생성 원리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자, 여기에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맞아요. 자외선을 맞으면 이 산소가 분리될 수 있어요. 산소 분자가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리된 산소 원자 하나와 기존에 있던 이 산소 분자가 만나게 되면 O3라고 하는 오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방출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오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필요하다? 일단 자외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외선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소 기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기층에서 산소 기체 농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기는 압축성이 있다라고 했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산소 농도 역시 감소할 겁니다. 왜냐? 기압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그래서 산소 농도는요, 아래쪽에서 매우 풍부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산소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번에는 자외선의 세기 분포를 그려볼 건데, 자, 자외선은요, 특징이 이렇게 대기층을 뚫고 올 때 대기층에 있던 공기 분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층을 뚫고 올 때 공기 분자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입자에 부딪혀서 흩어져서 산란되니까 대류권, 이 아래쪽에는 자외선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외선은 이 대륙권 아래쪽에는 이제 많은 양의 자외선이 흩어져서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자외선 양이 적고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외선이 많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외선의 세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라고 했죠. 자외선과 산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적당히 있다면 오존이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적당히 어디예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성층권에서 오존의 농도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산소와 그리고 이 자외선이 적당히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층권에 왜 오존이 많은지는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거, 왜 오존층 때문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증가할까? 자,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기권에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2분의 3 곱하기 볼츠만 상수 K입니다. 곱하기 온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그냥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는 운동 에너지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구나. 그럼 반대로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온도 체계 있잖아요. 대기권의 온도 체계는요, 이렇게 분자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오존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오존이 만들어질 때 뭐도 방출한다? 여기에는 이 에너지도 방출하더라.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골고루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공기가 그래도 빽빽하게 존재해요. 왜요? 공기는 고도 높아짐에 따라서 압축성이 있으니까 고도 높아짐에 따라 기하 급속으로 기압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좀 빽빽하게 있고 위쪽에는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도 아래쪽에서는 다른 입자의 충돌의 영향, 그러니까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가 없고요. 위쪽에서는 다른 공기 입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잘 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운동은 곧 온도와 관련되어 있으니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기의 운동이 활발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성층권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성층권의 또 다른 특징, 유일하게 성층권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행성들 중에서 지구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 이 층상구조로 보면 요렇고요. 그리고 금성의 기온 분포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층과 어떤 층만 있다는 거요? 아래쪽에 대륙권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금성에서도 지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복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복사 에너지가 많이, 위쪽에서는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고도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는 대륙층이 존재하고 그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열권이라는 것이 지구처럼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요 오존층이기 때문에 성층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성층권,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는 층, 이 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기온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고요. 이 그래프 보자마자 어느 것이 지구고 어느 것이 다른 행성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간권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권은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륙권처럼 낮아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우선은 성층권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성층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존층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에너지를 덜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은 지구 복사 에너지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에너지 세이가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세이가 감소하는 효과도 이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대류가 일어날까요? 자, 위에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대륙권과 양상이 비슷합니다. 대륙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중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상 현상도 있겠네요? 아니요,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왜요?
대류권은 뭐가 많았어요? 수증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중간권은 수증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고도 높아짐에 따라서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희박해요. 수증기가 거의 없으니까 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현상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서 유성우가 잘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성우가 뭐냐? 자, 이게 떨어질 유자인데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운석이 여기에 떨어지면서 탑니다. 운석이 떨어지면서 대기권과의 마찰을 해서 타는데 중간권에서 매우 잘 타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눈에서 유성우처럼 보이는 겁니다. 별똥별이 중간권에서 잘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열권 보겠습니다. 열권은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열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층입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되겠어요. 자, 왜 기온이 높아지냐? 주로 어떠한 요인이 기온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기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겠네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애초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기권은 몇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1000킬로미터일 뿐이에요. 특히 열권은 1000킬로미터보다 더 작은 범위겠죠.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대해서 1000킬로미터 이 정도는 거의 아무 숫자도 아닙니다. 매우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미미한 거리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매우 조금 이렇게 태양과 살짝 가까워진다로 해서 기온이 이렇게 막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권에서 고도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은요, 여기에 있는 이 성층권처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열권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골고루 받을 텐데 아래쪽은 그래도 공기 입자가 조금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공기 입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공기 입자 영향을 받아서 운동 속도가 느리지만 이 위쪽은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공기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높아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이렇게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권 대류 일어날까요? 자, 열권은 성층권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에는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위에 있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에 있으니까 공기의 연진 운동, 즉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기도 희박하니까 기상현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열권의 중요한 특징,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오로라가 뭐냐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 태양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서 고에너지 입자가 이 대기권에 충돌할 때 여러 개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오로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에너지 입자가 질소와 충돌하게 되면 초록색을 띈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산소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 붉은색 또는 분홍색을 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색 찬란한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오로라라고 하고, 오로라 어디서 생긴다? 열권에서 주로 생긴다 라는 것을 인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권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길게 내용이 진행이 되었는데 기권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수권에 대해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수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상 구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수권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 수권의 대표 주자 바다, 해수죠. 자, 바닷물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당연히 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바다는 짭니다. 안에 소금도 있어요. 염화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소 비율 추정해 볼 거예요. 자, 우선 누가 가장 많냐?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아이는 수소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자, 수소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 염소입니다. 염소가 많고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나트륨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소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서 이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소를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수권은요, 크게 해수와 육수로 나뉘는데 해수는 우리 바닷물 생각하면 되겠고요. 육수는 육지의 물이에요. 예를 들면 빙하나 지하수, 호수, 강, 이것들은 모두 육지에 분포하죠. 그래서 육지의 물을 육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장 많아요?
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육수는 이렇게 조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육수도 근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빙하입니다. 빙하가 많고 그 다음으로 지하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호수나 강물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아껴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 분포 가지고 수권은 이렇게 층상 구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사람들이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해 보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이 대체로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꺾인 점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꺾인 점, 이렇게 특징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수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층 안겨주셔야 되는데 위에부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순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층상 구조, 뭐를 기준으로 나눴다? 그렇습니다. 수온을 기준으로 이렇게 층을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아까 거는 뭐를 기준으로 층상 구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기온을 기준으로 층상 구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층상 구조의 특징들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은 수온이 어떻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수온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계절에 따른 변화 폭이 어떻다? 그렇죠.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은 수온이 높고요. 겨울철은 기온이 낮으니까 수온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혼합층은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느 때 발달하냐? 자, 일단 혼합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해수면 부근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돼요.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작용 때문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면은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람이 어떻게 불더라?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혼합층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해층부터 먼저 보고 수온약층 보도록 할게요. 자, 심해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한 개의 층을 우리는 유광층이라고 부르는데, 유광층은 대략 수심 400m 정도에 위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해층은 수심 400m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온이 어떻더라? 낮더라. 그래서 연중 수온이 낮고요. 계절 변동 폭도는 어떻다? 자, 계절에 따른 영향을 받을까요? 애초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 계절에 따른 여름에도 여기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도 역시 여기는 시원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 변동폭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그냥 거의 변하지 않는 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있는 수온약층 보도록 합시다. 수온약층은 수온이 어때요? 급격하게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 이러한 층을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감소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래쪽에 지금 찬 해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위쪽에는요 따뜻한 해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뜻한 해수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위에 있고요, 찬 해수는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찬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연지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안정한 층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수온약층도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자, 첫 번째는 수온약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연직 수온 차이가 클수록, 자, 수온 차가 클수록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위층과 아래층의 수온 차이가 좀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름철에 수온약층이 발달할까요? 겨울철에 수온약층이 발달할까요? 자, 여름철을 보면은 혼합층의 수온이 높겠죠. 수온이 높고요. 여기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온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수온약층의 수온 차이 크면 발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름철에 주로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은요, 혼합층의 수온이 매우 낮겠죠. 추우니까 사실상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수온 차이 거의 나지 않아서 연직 수온 차이가 적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매우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층상 구조별 특징에 대해서 좀 봤으니까 이번엔 위도에 따라서 이런 층상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위도 수온 어떨까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내리쬐니까 수온이 높겠죠. 그리고 중위도는 수온이 중간 정도일 거고, 고위도는요 극지방이니까 차갑잖아요. 수온이 낮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사실상 이거는 당연하겠죠. 자, 저위도에서 발달하는 층을 봅시다. 자, 이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자, 저위도에서는 특이하게 수온 약층에서 수온 차이가 어떻습니까? 매우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수온 약층에서 수온 차이가 크다? 무슨 뜻이에요? 아,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구나. 그래서 발달하는 층은 수온 약층이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라고요. 자, 중위도에서는 뭐가 발달할까요? 왼쪽 그림을 볼까요? 혼합층이 지금 저위도는 이렇게 얇은데 중위도는 매우 두껍게 발달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혼합층은 두께가 두꺼우면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중위도에서 발달한 층은 바로 혼합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말은 두께가 두껍다는 뜻이고,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바람이, 그렇죠, 강하게 분다. 그러니까 중위도에는 유독 바람이 평균적으로 강하게 부는구나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고위도는 뭐가 발달합니까? 이렇게 심해층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심해층이 이 고위도를 주로 구성하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혼합층, 수용약층, 심해층의 부피 비율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부피가 큰 아이 누구예요? 심해층이 지구 전체에서 부피를 가장 크게 차지하죠. 심해층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부피 차지하는 거 수온약층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피를 가장 작게 차지하는 거 혼합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인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도별 층상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절별 층상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철 표층수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높겠죠. 기온 높으니까. 겨울철 표층수는 어떻다? 낮겠죠. 자, 여름철에는 뭐가 발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름철은 혼합층 아래에 있는 이 수온 약층에서 어때요? 연직 수온 차이가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수온 차이가 크면은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뭐가 발달해요? 이렇게 두껍게 혼합층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혼합층이 발달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맞아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권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직권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직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상 구조는 어떻게 구분한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원소입니다. 이 구성 원소들을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주세요. 자, 문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암기를 잘 해주길 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반복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 전체에 어떤 원소들이 많죠? 맞아요. 철이 가장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울 때 페오씨, 자, 페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페오씨가 차에 니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니스, 칼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적어보면 페오씨, 자, 페오씨, 자, 페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누구 씨예요. 자, 페오씨 막 어디에다가 니스치를 해요? 자동차에. 그래서 니스, 칼, 자, 이렇게 자동차에 니스치를 하더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각 보겠습니다. 지각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라고 했죠. 오시, 알페, 카나, 칼마. 그래서 산소, 그리고 규소, 여기 알루미늄, 여기 철, 오시, 알페, 카예요. 카나, 그리고 칼륨입니다. 칼마. 요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자, 핵은 주로 뭐가 많나요?
그렇죠. 철과 니켈이 많죠. 그래서 철, 니켈 순으로 많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핵은 왜 굳이 철과 니켈이 많을까? 자, 우리 지구 탄생할 때 배웠죠? 마그마 바다 시절에 원래는 철과 니켈 그 규산일 물질들이 막 혼합되어 있었는데 무거운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뭘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핵을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핵에는 이렇게 철과 니켈이 많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직권의 층상 구조 보도록 할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는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화학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구분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진파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진파, 즉 이 지표에서 진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렇게 지진파들이 발생하거든요. P파, S파가 발생합니다. 이것들이 지진파예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관측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구간,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층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특히 S파는요, 외핵에는 지금 들어오지가 않죠. 왜 들어올 수 없냐? S파는 액체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핵에 S파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때문이에요? 외핵이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액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고체 상태입니다. 외핵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요? 용융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서 고체 상태가 유지되죠. 하지만 외핵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융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특징들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각입니다.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륙 지각은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30km, 30km에서 70km 정도가 되겠고요.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대략 5km에서 25km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자, 이 키로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지각이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해양 지각은 얇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각의 상태, 대륙 지각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 주로 화강암이고요.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멘틀. 자, 멘틀은 깊이가 어느 정도냐? 자, 지표 부근, 그러니까 지각 바로 하부에서부터 깊이 2,900km까지를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틀을 나타내면은 상당히 어때요? 부피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4개 층상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가장 큰 부피니까 충분히 문제에서 선지에서 등장할 수 있겠죠. 자, 멘틀은 상태가 고체 상태라고 했죠. 고체 상태인데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고체 상태라고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살짝씩 움직이는 고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고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술에 들어오면은 저는 이것을 죽 같은 상태라고 말해요. 이거 욕 아니고요. 자, 우리 뭐 전복죽이나 호박죽 이런 죽 있죠. 자, 죽을 보면은 숟가락으로 잘 떠지기도 하고 숟가락에 잘 흘러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액체 같은 성질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액체라고 말하기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또 액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죽을 우리가 마신다라고 표현 안 하고 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고체인 고체인데 죽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흐물거리면서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고체를 우리는 유동성 고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멘틀에서는 이렇게 유동성 고체 같은 성질 때문에 멘틀에서 이렇게 약간씩 대류가 일어나면서 멘틀이 좀 움직이고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이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판 구조론 때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외핵입니다. 외핵은 깊이가 이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2,900km에서부터 5,100km까지를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외핵은 상태 어떻다라고 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외핵이 대류하면은 외핵에 포함되어 있던, 외핵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이 금속 물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금속 물질들이 움직이면은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하면 떠올려야 될 거 자기장이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래요. 자, 외핵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핵인데요. 내핵은 5100km보다 깊은 곳에 있겠죠? 5100에서 지구 중심. 자, 지구 중심 깊이는 기억해 줍시다. 6400km예요. 자, 6400km까지 영역을 내핵이라고 한다. 내핵은 주로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내핵은 딱히 특징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앞에서 안 하고 하는데 당연히 온도는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높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핵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인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리적으로 구분한 층상 구조였고요. 이제 이 물리적으로 구분했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이 멘트를, 지각과 멘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위에 지각이 있죠? 그 아래는 최상부 멘틀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상부 멘틀 아래에는 연약한, 좀 연약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 중간권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이때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암석권을 또 다른 말로 플레이트, 판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부분은 판 구조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판 하부에 이렇게 연약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권과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상부 멘틀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를 하부 멘틀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부 멘틀을 그냥 중간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연약권을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연약권이 왜 연약하냐? 바로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를 볼까요? 특히 연약권의 위쪽을 보면은 어때요? 온도와 용융도가 거의 겹쳐져 있죠. 녹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살짝 녹아있는 상태, 부분 용융 상태가 바로 연약권 상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권의 상부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용융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고체 상태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액체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요. 어쨌든 부분 용융 때문에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위에 있는 이 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판의 이동에 의해서 여러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판 구조론이 대두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중간권은 우리가 왜 중간권이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맨 위에 지각이 있습니다. 자, 암석권이라고 해볼까요? 맨 위에 암석권이 있고요. 자,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연약권이 있죠? 연약권이 있고, 그 아래 중간권이란 게 있고, 그 아래 외핵과 내핵이 자리 잡고 있겠죠? 네, 그래서 암석권, 연약권, 외핵, 내핵 딱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층상구조의 중간에 중간권이 있으니까 그냥 중간권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이렇게 굳혀진 거예요, 이름이. 자, 그래서 물리적 구분에서 지각과 멘트를 세부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암석권, 그리고 그 아래에 연약권, 그리고 중간권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길 바랍니다. 사실상 용어의 차이인데 그냥 세부적으로 분류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각각의 층상 구조가 어디에 해당되는 영역인지 정도는 인지를 해주고 가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물리적 구분이었고요. 다음 화학적 구분 봅시다. 화학적 구분은 뭐냐면, 자, 아까 물리적 구분은 뭐를 기준으로 분류했어요? 그렇죠. 지진파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했죠. 화학적 구분은 화학 조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각, 그리고 멘틀, 마지막으로 핵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지각과 멘트는 화학 조성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자, 지각은 우리 아까 했습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OCRP, 카나, 칼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알루미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멘틀은 자, 똑같이 OC로 가는데 뭐가 많냐? 다음으로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화학 조성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핵은요, 외핵이나 내핵이나 모두 누가 많아요? 철이 많고 그 다음으로 니켈이 많기 때문에 핵은 외핵이나 내핵이나 화학 조성에 같아서 그냥 핵으로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화학적 구분, 물리적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생물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물권이나 그 뒤에 나올 외권은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권, 수권, 직권이 좀 내용이 많았을 뿐이지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권역들은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생물권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어디에만 존재해요?
그렇죠.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생물권이 하위 권역들을 장악해 나가는데 어떻게 장악했냐? 일단 수권을 장악했습니다. 누가요? 어류가요. 자, 그리고 어류 다음에 누가 출현했냐면 양서류가 이제 물 밖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파충류가 출현했고 포유류가 순서대로 출현하면서 직권을 장악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새 있죠? 조류까지 출현하게 되면서 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생물권이 차지한 영역의 변화들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고요. 자, 다음으로 외권 보겠습니다. 일단 외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권을 고도 얼마까지라고 했죠? 그렇죠. 1000km까지의 영역을 기권이라 한다 했죠. 그럼 외권이면 이 고도 1000km보다 이 높은 영역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바깥쪽에서 지구를 약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풍이 뭐냐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기장은요, 말씀드렸지만 액체 상태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외핵에는 철과 니켈, 금속 물질이 많죠. 그 금속 물질들이 이동하면서 유도조를 일으키고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태양 놔둬 주시고요. 여기가 태양이에요. 자,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참고로 자기장은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력이니까 힘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뭔가 비대칭적이죠. 그래서 태양 쪽은요, 뭔가 이렇게 폭이 좁아요. 그래서 폭이 대략 지구 반지름의 10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의 반대쪽은요, 지구 반지름의 대략 10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폭이 훨씬 넓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앞쪽은 태양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압축되어 있고요. 태양 반대쪽은 태양풍의 영향을 앞에서 다 막아주니까 태양풍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렇게 좀 길게 늘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기장은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즉 힘의 영역인데 입자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에서 이 입자의 영역을 뭐라 부르냐? 벤 앨런대라고 불러요. 벤 앨런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태양풍에서 다가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 지구 안쪽으로 이동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쌓여서 형성된 영역을 우리는 벤 앨런대라고 불러요. 벤 앨런대는 이렇게 안쪽 영역인 내대와 바깥쪽 영역인 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각각의 입자들이 다릅니다. 자, 우선 내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로 있냐? 양성자가 주로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쪽 외대에는 주로 누가 있냐? 전자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아이는요, 좀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벼운 아이가 전자잖아요. 전자는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권까지 해서 지구 시스템의 하위 권역 5가지를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는 이 하위 권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배운 우리 하위 권역들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 하위 권역들이 상호작용하는 예시들이 문항에서 잘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상호작용의 예시를 모두 외우기보다는 눈치껏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많이 풀어서 그 감각을 좀 길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권역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방법을 위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어떤 각 사례에서 단어가 지시하는 권역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항 읽어보면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에비스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단어들이 지시하는 권역들을 찾으면 끝입니다. 자, 우선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방출한다고 했죠. 대기 보자마자 무슨 권 떠올라야 돼요? 기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화산가스에서 화산 어디 있나요? 직권에 있죠? 직권을 떠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다음으로 B를 보면은 해수 나왔어요. 해수는 무슨 권이다? 그렇죠, 수권이죠. 그리고 태풍 발생한대요. 태풍 어디 있나요? 대기에 있잖아요. 기권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C에서는요, 단어 봅시다. 식물 나왔죠?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석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석탄은 우리 땅 속에 있죠. 그래서 직권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C는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2번 선지를 보면은 A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잘 되어 있고요. B는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잘 나와 있고, C는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위 권역의 상호작용에서는 이 단어들이 지시하는 각각의 권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보자마자 권역들이 떠오르고 이 권역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떤 권역과의 상호작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들의 하위 권역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이제 다음으로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냐?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적게 차지하는 게 조력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이 세 개의 에너지는요,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에너지 교환이 서로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태양 에너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태양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발생하죠?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뭔데요? 그렇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있죠. 이는 델타 MC 제곱, 이 원리에 의해서 질량의 변화는 곧 뭐다?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우리 파도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등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요, 태양광 발전 혹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도 하죠. 자,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열이 있냐? 첫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방사성 원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자, 방사성 원소가 뭐냐면 뭔가 방사적으로 사방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방사성 원소냐?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질량이 커서 불안정해요. 이 불안정한 원소는 붕괴되어서 안정한 원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은 붕괴돼서 납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렇게 붕괴될 때 질량이 감소해요. 질량이 결손된다? 에너지가 방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고,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사방팔방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방사라는 말이 붙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열이 바로 지구 내부에서 온도를 좀 높이는 역할,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거는 지구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멘틀과 핵의 분화에 의한 열이 있습니다. 자, 멘틀과 핵이 어떻게 분화되었죠? 그렇죠. 원래는 마그마 바다 상태였는데 마그마 바다에 있던 철과 니켈이 가라앉으면서 핵을 이루었다라고 했죠. 이렇게 가라앉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뭘로 바꿔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 내부를 계속해서 덮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또한 지구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바로 운석 충돌열입니다. 운석 충돌, 예를 들어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되겠죠. 미행성체들이 지구 생성 초기에 마구마구 부딪히면서 운석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죠. 이 열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구성하고요,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지구 내부를 덮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력 에너지인데 조력 에너지가 뭐냐? 바로 지구와 달 사이에
만유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만유 인력이 뭐죠? 만유 인력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 인력이라고 해요. 만유 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만유 인력 F는요, 거리의 제곱. 예를 들어 지구와 달의 만유 인력이라고 한다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제곱 분의 만유 인력 상수 그리고 지구 질량 곱하기 달 질량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구가 우리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달이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다른데 여기는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만유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여기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만유인력이 작게 작용해요. 그러면 여기는 강하게 여기는 약하게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이런 식으로 팽창할 수 있겠죠. 지구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 있는 물이 잘 찌그러져요. 그래서 물이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할 수 있습니다. 해수가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자,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수면이 높죠. 여기를 그래서 만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조력 에너지에서 형성된 해수면이 가장 높은 곳 만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해수면이 낮아서 간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쪽도 간조가 되겠어요. 자, 이때 이 만조와 간조 사이의 해수면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석 간만의 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조에서 간조로 올 때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썰물이 있겠죠? 밀려서 나갑니다. 해수가 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썰물이 발생하고 자, 여기에서는 간조에서 만조로 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죠?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을 누가 일으킨다? 조력 에너지가 일으킨다. 그리고 이렇게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갯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종류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우선 태양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그 에너지 양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자, 지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 태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적도면에서 태양빛이 입사하는 양과 그리고 극지방에서 태양빛이 입사하는 양이 달라요. 일단 적도지방은 태양빛이 이 적도면에 수직으로 입사를 하죠. 적도에서 이 지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태양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극지방은 어떻습니까? 극지방의 지표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태양빛도 매우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매우 약하게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적도에서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매우 강하게 도달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도가 덥고 극지방이 추운 거죠. 자,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냐?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형태로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때 지구 복사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방출하니까 적도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흡수되죠. 그래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고 극지방은요 이렇게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으니까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도 적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보다 더 많아서 에너지가 과잉이고요. 극지방은요 오히려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흡수되는 양이 적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과잉인 곳에서 이렇게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니까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이동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 대기와 해수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대기는요 해수보다 에너지 이동량이 더 많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해수는 대륙에 의해 영향을 받죠.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해수가 오도가 부딪혀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는요 그냥 대륙이 있더라도 대기 통과해서 갈 수 있으니까 대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그래서 대기가 더 에너지 수송량이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기와 해수를 합쳤을 때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 대략 몇 도입니까? 그렇죠.
위도 38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에너지 수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열수지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량, 방출량 같은 곳이 이 교점이죠. 이 교점이 위도 몇 도다? 맞아요. 위도 38도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이러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에너지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다음으로 물질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정의 자체가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했으니까 앞서서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물의 순환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세요. 자, 첫 번째, 지구 전체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바다에서 증발량 얼마입니까? 32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육지에서 증발량은 6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합과 강수량은 얼마입니까? 자, 바다에서 강수량 284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육지에서 강수량 9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합이 380으로 같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각 하위 권역에서 물 유입량은 물 유실량과 마찬가지로 같다라는 거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라는 하위 권역에서 유입량과 유실량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입량입니다. 바다에서 유입량 284만큼 유입이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유입이 돼요? 36만큼이 또 유입이 됩니다. 이 값과 유출량 얼마예요? 증발량과 같죠? 32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입량은요, 여기에 있는 강수량이죠. 그래서 96만큼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유출량은요, 36만큼이 이 강물에 의해서 빠져나가죠. 36.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0만큼이 증발에 의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이 96과 같으니까 유입량과 유실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바다에서는요, 위와 같은 이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고요.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실제 그런지 보면은 바다에서는 지금 증발량이 320으로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육지에서는요, 여기에 강수량이 96으로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다에서 증발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바다의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왜냐? 유입량이 유실량과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많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문항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겠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물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복습할 겸 내용을 이어나가 보면은, 자, 일단 물의 세 가지 상태가 있죠. 물의 고체 상태 얼음, 물의 액체 상태 물, 물의 기체 상태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와 관련된 용어들이 또 중요한데, 자, 이제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되면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 상태가 기체로 되면 기화라고 하죠. 특히 물이 수증기가 되면 증발이라고 표현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화입니다. 특히 물이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되면은 응결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얼음은요, 분자 운동이 어떻습니까? 매우 둔하죠. 그래서 분자 운동 상태가 매우 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수증기 기체 상태는요,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수증기가 될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흡수해야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별의 이름을 따서 융의 열 흡수, 증발력 흡수라고 부르고요.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되는 동안 분자 운동이 이렇게 둔해지니까 오히려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이렇게 운동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태별의 이름을 따서 응결열 방출, 응고열 방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의 이러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방출되면서 이동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의 순환이었고요. 다음으로 탄소의 순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역별로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기권은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탄산이온,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과 같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직권은요 주로 암석의 형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석회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탄산칼슘으로 CaCO3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도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자, 화석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석탄이나 소유 같은 것들 있죠. 자, 석탄은 주로 식물체 화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소유는 동물체의 화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하냐. 자, 일단 식물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당류 있죠. 녹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녹말의 단위체 자체가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에 탄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녹말의 형태로 수정해서 탄소로 수정함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물 껍데기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개 껍데기 있죠. 이 껍데기가 바로 또 탄산칼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권역들 중에서 탄소가 가장 많은 곳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직권이에요. 자, 직권이 탄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각 권역별로 탄소가 이동하기도 하는데, 자, 우선 수권에 있는 이 탄산 이온이 침전돼요. 예를 들어 칼슘과 만나서 서로 이온 결합해서 침전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탄산칼슘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석회암을 이렇게 암석 덩어리로 이루거나 아니면 이 탄산 이온이 침전해서 칼슘과 만나서 이렇게 석회 껍데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식물체 있잖아요. 식물체가 땅 속에 매몰됩니다. 땅 속에 매몰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 화석화 작용 그리고 탄화적을 받으면 석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처럼 단소는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어에 해당되는 이 권역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선 기억 과정 봅시다. 산호 골격 생성이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이죠. 껍데기는 수권에 있던 탄산 이온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죠. 생물권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석탄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석탄은 여기에서 식물체가 탄화점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권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이동하네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은 이제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A가 수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니은은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B가 직권이 되고, 나머지 C는요 기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게 탄소면 이거 무슨 과정입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과정이죠. 즉 디귿에는 호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단의 1단원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감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